지금 시점에서 원래 1월 달에 이제 올 한 해 증시 코스피 지수 상단 이렇게 예측하셨던 게 네. 있었잖아요. 네. 그 전망치가 계속 유효한지. 네네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돌발 악재가 생겼고 요것으로 인해서 뭔가 펀더멘털이 바뀐 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펀더멘털이 분명히 바뀐 건 맞습니다. 우리가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일부 사실 우리가 수출이 지수라고 보고 지수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고 수출의 40에서 50%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이제 중동발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어떤 공급망 훼손 효과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떤 재고를 쌓아갔던 부분들, 그리고 그나마 지금 계약된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간다면은 충분히 어떠한 에너지 가격이 올라온 부분을 반도체 수출이라는 게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말 더 관건인 건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가 유지되는 상황 내지는 더 캐펙스가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대출을 받으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저희가 연간 전망으로는 아니면 올해 들어서는 목표치를 6,800으로 잡아놨거든요. 네. ROE가 한 17%, 16%를 가정했을 때, 물론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녹여져 있지만, 그랬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와 내년을 봤을 때는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포인트가 기대가 된다면 대출이 돌고 빅테크 이외의 기업 내지는 빅테크도 자본 코스트가 떨어지면서 캐펙스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기대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전자닉스가 시장을 끌고 가는 장.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림은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그 중간에 그 기본적인 그림의 이 약간 그 내홍, 그러니까 약간의 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게 4월 말과 5월 달에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인지, 이게 조금은 눈높이가 낮아지면 어쩌지, 이런 부분들은 좀 소화해야 되는 구간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캐펙스가 그동안 발표했던 것이 이 빅테크 기업들 별로 그 차이가 없다, 그냥 계속 증설해 나간다 하면은 말씀하셨던 6,800 상단은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변화가 생긴다면 이제 그게 맞게 그때 이제 다시 조정 맞습니다. 그 상단이 나오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난번 때도 뭔가 이제 코스닥 장이 열리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정부 의지도 정부 있었고. 정책이 있었고. 근데 요새 바이오주들 악재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힘이 없죠. 힘이 너무 없어요. 시가총액 1등 기업들의 부침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아무리 ETF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ETF 수급이 어떻게 하면 들어왔는데 일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 ETF를 샀던 매수자들도 손실이 나오고 그럼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신뢰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은 톤다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업종으로 좀 들어가자. 차라리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보다는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지수가 박스권이게 되면 중소형주는 또 많이 발굴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금리가 저금리일 때는 중소형 성장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약간 중소형 가치주들을 중심으로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중소형 가치주 중심으로 좀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뭐 1부, 2부제로 나눈다. 그런 것도 있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활성화되는데, 그러니까 1부는 활성화될 것 같은데 2부에 속하게 되면 오히려 악재가 될 것 같다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지수라는 게 만약에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S&P 500 하면 미국에도 엄청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엄선된 기업이 500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S&P 500을 추종하는 SPY라든지 여러 가지 인덱스 펀드들은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아니더라도 코스닥에서도 일부 리그에 있는 기업들은 나름 검증이 돼 있다, 아니면 나름 IR라든지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안정성 내지는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적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대주주나 어떤 회사에서 뭐 장난치지 않는다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해될 수 있, 그러니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1부, 2부 갔다가 우리도 뭐 축구도 보면 1부, 2부 이부에서 다시 또 강등되고 올라가고. 뭐 강등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강등되가 탈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우에 그렇죠.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아니면 그게 켜켜이 쌓여야 코스닥의 변동성 내지는 코스닥도 이제는 투자할 만하다라는 투자자들의 어떠한 믿음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여기 언제 실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곧 뭐 되는 것처럼 이야기들은 하던데 네. 그러면 그 최근에 사실 정부의 이 활성화 대책을 믿고 코스닥 지수 ETF를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코스닥 150 그럼 우량주 아니야? 그렇다면은 1, 2부로 나뉘게 된다 해도 일부에 남아있을 대부분의 기업들이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좀 악재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게 지금 코스닥 150 중에 2부로 떨어질 종목들도 있겠죠. 예, 뭐 지금 뭐 나오는 종목도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이 사실은 그런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글쎄요, 지금 코스닥은 사실 비쌉니다. 예, 코스닥 지수로 보면 ROE가 뭐 코스닥의 시총이 SK 하이닉스 시총만큼 비싼데 실적 자체는 SK 하이닉스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그래도 원래는 코스닥은 성장이라는 그림을 보고 간다. 그러면 대형주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큼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닥이라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따지고 들어가면 성장이 보이는 기업이야? 밸류가 싸? 아니면 주주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지금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인 건 맞는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 고유가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악재로 제대로 발현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증시에 받게 될 영향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참 그 곤혹스러운 거는 우리가 눈에 보듯 뻔하게 3월에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4월에 나오는 물가 지표는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미국의 그 3월 물가가 4월 지금 중순 이번 주 금요일 정도로 아마 예상이 되는데 CPI 기준으로 코어 CPI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한 2.7 뭐 3%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란과의 타협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그래도 통행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은 뚫린다. 이러면 네. 유가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요 리스크가 조금 둔화될 수 있으니까 지금의 높은 물가는 조금은 완화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뭐 내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 7, 8 그러니까 8일 오전 9시로 예상되어 있는 그 협상 시한의 마지막 이후에도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좀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조금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내비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이 4월 중순에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지표 자체는 어차피 높아진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란과 관련된 이슈가 봉합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시차를 두고 내려가겠지 이런 기대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약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연준의 매파 스탠스가 유지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쟁이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고유가는 좀 그러니까요. 지속이 될 거라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슈가 종결이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되냐? 결국 이란 측의 통행세를 그러니까 받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통행세라는 건 또 운임비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통행세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안전과 관련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더 올릴 수밖에 그렇죠. 없을 거고 더불어서 이 걸프 국가들 우리가 왜 러우 전쟁 이후에 나토 유럽의 국가들이 방위비를 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프 국가들,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방위비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재정 유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산유국들이 제품을 팔 때 유가를 조금 더 비싸게 팔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OSP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19달러는 5달러인가에서 19달러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지만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재정 유가, 보험료, 뭐 운임비, 뭐 동행세 했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이 유가의 레벨은 지금 장기 선물에서는 한 80달러 아니면 90달러 WTI 기준으로 그렇다면 60달러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한 2달 전보다 한 40에서 50%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시장에 아니면 우리나라 성장률에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성장률 하향을 좀 시키는 그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환율이 1,500원대에서 좀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보면은 과연 지금 주식을 투자할 때인가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연준의 무슨 시그널만 기다린단 말이죠. 맞아요. 금리 인하. 맞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가 되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장기화되면 안 되는 거고 더불어서 물가가 조금은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유가 80달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달러 기준이게 되면 한 3분기 중후반은 돼야 이제 약간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높은 레벨에서. 그건 내년 초는 돼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반영하면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원달러 환율도 선반영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면 이 1,400 후반에서 1,500원대는 뭐 3분기까지도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수급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장의 탄력과도 유지가 되는데 다만 이제 4분기나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원화가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림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수도 조금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좀 이런 마음은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가 70% 80%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이렇게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숨고르기.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숨고르기 하냐 하지만 우리가 보통 코스피를 이렇게 차트를 20년 동안 보면 중간에 요만큼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쉬는 네. 구간. 아니, 요렇게 구간이 있겠지. 그리고 더 올랐네. 해서. 근데 그 구간이 보통 6에서 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일단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한다면 어디에 할 것이냐. 네. 요즘 2차 전지 섹터가 네, 좀 네. 상당히 좋은 흐름이 보여서 네. 그쪽을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저도 약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올해부터는 좀 이미 좀 바닥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리튬 가격 자체가 바닥에서 가격이 올라와주면서 이 원부자재와 레깅 효과도 조금은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 신재생, 그러니까 유가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신재생이라든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뭐 태양광, 풍력 엄청난 모멘텀인데 결국 이 태양광 풍력을 또 ESS라는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나 어떤 모멘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배터리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주는 사람들의 어떤 수요 자극은 될 수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에서 내년에 넘어갈 때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턴어라운드 내지는 이익의 성장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이라도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될 것 같네요. 네.